자,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건 모든 세법마다 전부 다 과세 표준이라는 글자는 적혀 있어요. 그럼 이 과세 표준이라는 건 각 세법마다의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보는데 사용 안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공급가액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공급가액 본 적 있나요? 그죠? 본 적 있으신 분은 뭐 업무할 때 말고 많이 봤다면 신용카드 전표에 보면 적혀 있어요. 신용카드에. 자, 이 공급가액이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액이라는 표현이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거고, 공급 대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안 쓰죠. 이 공급 대가라는 말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우리는 공급가액, 공급 대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우리한테 값을 공급가액을 줄 때도 있고 공급 대가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이니까 그럼 세액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공급 대가는 110만 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과세 표준을 한번 볼게요.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건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대상 금액인데,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한 대상 금액은 이 1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에요. 공급가액이. 그래서 과세 표준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공급가액이라고도 표현할 거예요. 그럼 둘 다 여기에 10%를 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0%만 곱할 게 아니라 우리는 영세율 제도를 쓰고 있으니까 0%를 해서 0원을 산출하는 이 금액도 과세 표준인 거예요. 과세 표준. 왜냐하면 우리는 세율을 부과해서 세액을 산출할 건데, 우리가 쓰는 세율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10%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부과할 거라 그랬죠. 그래서 0% 곱하는 이 금액도 과세 표준이고 이 금액도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율 부과의 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우리 과세 사업자들은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사업자죠. 우리가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분리하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분리하는 게 힘들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골의 구멍가게 할머니한테 새우깡 얼마예요? 라고 했더니 700원이래. 그럼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간이과세자의 과세 표준은 공급 대가를 쓸 거예요. 간이과세자는 쉽게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를 과세 표준으로 쓰는데, 이건 간이과세자는 특이한 경우죠. 일반적인 경우는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과세 표준을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에 이 금액들을 신고할 거고,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했을 때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이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럼 367페이지에 자, 특수관계자는 그냥 시가예요. 특별하게 보실 필요 없고, 거래 형태별 과세 표준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외상 판매, 할부 판매의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예요. 그럼 우리 앞 시간에
단기 할부 판매의 공급 시기는 재화를 인도할 때에 한 번이었죠. 그럼 그 한 번일 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이 금액을 써서 주는 게 과세 표준인데 한 번 발행할 거니까 전액을 써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3,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0개월 할부를 하면 매달 360만 원씩 받기로 했지만 세금계산서는 한 방에 3,600만 원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래에 장기 할부 판매 있죠. 장기 할부 판매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럼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생각했을 때 3,600만 원짜리 물건을 36개월 할부를 한다면 매달 100만 원씩 받기로 한 거죠.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6번 공급식인데 그때 매번 100만 원씩만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정주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아래 똑같이 적혀 있는 중간지급 조건부 그리고 우리 완성도 기준 지급 이런 것들도 계약서에 계약금 언제 주고 근데 그걸 얼마 줄 거고 그게 공급 시기와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또 중도금 언제 얼마 줄 거고 그냥 계약서 적혀 있는 대로 하겠다라는 게 우리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 아래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가 우리 직수출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 직수출은 외화 거래에서 할 때는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사용할 거예요. 자, 왜 선적일 기준 환율을 사용하냐면 선적일이 수출의 공급 시기예요. 수출의 즉 외화 거래가 직수출이다라고 봤을 때 선적일이 공급 시기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건 선적에서 보낼 때 바로 돈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상대방한테 도착해서 확인하고 돈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적일이 공급 시기니까 이날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럼 외화로 받기로 해서 몇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달러로 부가세 신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날의 기준 환율로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예외가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해서 자, 이 돈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쓸 거예요. 그럼 그 외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사용할 거예요. 선적일 기준 환율을 자, 지금 제가 적은 게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우리 환가한 경우 환가한다는 게 원화로 환전을 해버리면 그러면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으로 할 거예요. 왜 환가한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은행 가서 여러분들 달러로 돈 바꿔보신 적 있죠? 그럼 달러를 또 은행에다가 원화로 바꿔보시면 그 두 개의 금액이 다르죠. 은행 가면 이렇게 적혀 있죠.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 매도율. 그럼 은행이 우리한테 사가는 금액은 좀 싸게 사고 우리한테 외화를 다시 이제 팔 때는 비싸게 팔죠. 그 중간 금액이 기준 환율로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환가하게 되면 기준 환율이 아니겠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사가는 돈을 쓸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받은 돈이 그 금액이잖아요. 그럼 그 돈을 우리는 금액으로 쓰고
근데도 선적일까지 안 받은 게 있으면, 환가 안 한 게 있다면, 받았지만 환가 안 했다면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쓸 거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외화로 했을 때의 과세 표준이고, 자, 다음 페이지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이론하고만 상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는 연불 판매에 할부 판매의 이자 상당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할부로 사게 되면 그 할부 대금에는 이자가 좀 포함되어 있겠죠. 매달 얼마 달라고 했을 때 그 이자는 그 미미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그 금액까지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6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매달 100만 원씩 달래. 그럼 그 100만 원에는 이자가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설마 자동차 값만 3,600인데 달라고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 세금계산서는 그냥 그 100만 원씩 달라 했으면 그 이자도 들어가 있지만 100만 원 끊어줄 거라는 거예요. 또 2번, 3번은 대가의 일부분으로 돈 받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돈 주고 부가가치 내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해 보게 되나요? 그런 거 전혀 없죠. 그 사람은 주고 최종 소비자가 아니면 매입세 다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과세 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쓰는 거는 자기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일은 전혀 없어요. 자, 다음 4번에 뭐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우리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우리 기생처럼 혼자서 단독으로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에 붙어 있는 세금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냥 과세 표준에 포함해서 해서 다 같이 합친 금액에 곱하기 10%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있죠. 이 포함되지 않는 게 우리 시험 이론 문제에서 종종 등장을 하는데, 자, 부가가치세에 또 부가세 10%를 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는 빠져야 되고, 두 번째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도달한 후가 아니에요.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신된 경우에는 그럼 우리 물건 산 사람이 여러분한테 택배 도착하기 전에 택배 물건이 없어졌거나 깨졌으면은 여러분 물건값도 안 줄 거죠. 근데 무슨 물건 판 사람이 과세 표준에 넣어? 그 말도 안 되겠죠. 혹은 뭐 제가 순서였는데 애놀이나 할인도 깎아준 돈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산 금액의 10%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 들어오지가 않고, 4번에 재화 용역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련된 게 아니고 관련이 없는 국고보조금은 과세 표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5번에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여러분들 연체료 있죠? 뭔가 늦게 내서 연체료가 나왔는데 그 연체료에 또 10% 붙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환조건부 포장용기 및 반환보조금. 자, 우리 주류상회사가 음식점이나 술집에 술을 납품을 해요. 그러면 술은 당연히 과세품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받겠죠. 그러면 그 줄 때 그냥 술병만 주나요? 박스 주잖아요. 박스에 같이 이렇게 담아서 주고, 그럼 그 박스 옆에는 이 박스는 어디 주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면서 막 적혀 있죠. 그건 반환조건부예요. 그러면 박스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 박스 값까지 포함해서 과세 표준에 넣지 않죠. 그게 반환조건부의 우리 포장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7번에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우리 봉사료에 해당하는 건데, 자, 이거 우리 그 봉사료가 있는 커피숍들 있죠. 저기 호텔이나 가면 커피숍 있으면 여기서 커피 한 잔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가 1,000원 붙어서 11,000원에 봉사료 3,000원. 그러면 11,000원에 3,000원에서 14,000원이 되는 거지. 13,000 봉사료까지 합친 13,000원에 1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들어오는 거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 8번, 9번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3번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죠. 자,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제는 빼는 거죠. 근데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빼지 말고 그대로 넣어둬란 이야기겠죠.
이해가시나요? 공제하지 않는 거. 그럼 이 말 첫 번째가 대손금이에요. 자, 대손금 우리 돈 못 받았잖아. 그런데 왜 빼지 말라 그럴까? 돈 못 받았으면 부가가치세도 못 받았을 건데 물건값도 못 받는데 무슨 부가가치세를 받아? 근데 왜 빼지 말라고 하냐면 세법상 여러분들이 주에 세무이급을 공부하시면 그리고 실무에서 그렇게 못 받게 되었을 때 이 부가가치세를 안 낼 수 있도록 공제 빼달라는 신고가 있어요. 그럼 세금에서 얘를 빼줄 건데 대손금의 과세표준에서 얘를 빼버리면 그냥 미리 빼버렸는데 또 공제하면 이중으로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대손세액 공제라는 걸로 해서 세금에서 빼줄 거니까 대손 당한 금액은 일단 그대로 넣어두라는 거예요. 옆에 가로에 있는 건 안 보셔도 돼요. 그래도 눈에 간다면 5년을 10년으로 바꾸셔서 보시면 돼요. 5년이 10년으로 올해 1월 1일부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2번이 장려금 있죠. 자, 우리 시험에는 판매장려금이라는 글자로 종종 나와요. 그래서 판매장려금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하자보증금 있죠. 자, 지금 방가로 3번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한마디로 지금 얘네들 세 개가 아닌 것 찾아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일단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느낌 들죠. 근데 책이 이상하게 쓴 게 아니고 문제에서 이상하게 된 게 아니고 세법법전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걔네들은 그대로 쓴 거예요. 근데 얘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문제 내기가 좋죠. 그래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은, 그럼 우리는 우리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이 세 개를 기억해서 이거 말고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 관세, 개별소비세, 추세 이런 모든 세금들 있죠. 다 합쳐가지고 곱하기 10%할 거예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세법은 관심이 없어요. 이건 부가가치세법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우리 소득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세금은 다 관심 없어요. 소득세는 진짜 돈 벌었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진짜 돈 번 것만 세금 낼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진짜 얼마에 샀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관심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싸게 잘 샀는지 비싸게 잘못 샀는지 그걸 어떻게 다 따져. 그래서 얘네들이 기준 가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뭐 1,000만원짜리 민코 코트를 샀죠. 1,000만원짜리라서 잘 샀다고 막 그러는데 세금 매길 때는 막 1,600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걔네들이 그 기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기준 가격이 관세, 과세 가격인데 여기에 세금 다 붙이고 그거에 10%할 거다. 이게 우리 수입할 때의 부가가치세요. 그럼 물건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이 부가가치세가 부담될까요? 전혀 안 되겠죠. 주고 수입세금기한서에 의해서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거 누가 부담하죠? 그걸 사서 쓰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리 수입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372페이지로 가서 자, 거래징수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거래징수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죠. 들어본 적 있죠. 고마워요. 한 명 있었어. 제가 그 부가가치세 처음 설명할 때 이렇게 뭐 4개 네모박스 4개 해가지고, 그래서 과세 사업자는 누구나한테도 우리가 물건을 팔면 내가 판 물건의 10%를 거래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하여튼 기억나나요? 여기다가 거래 징수 의무 적어놨던 거 그거예요. 자, 이 거래 징수라는 건 내가 과세 사업자면 내가 물건을 팔면 판 물건의 10%를 무조건 받아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서 납부를 안 해주면 부가세법은 별소리 안 할 거야. 그냥 네가 물리면 되지. 왜 안 받았니? 아니, 근데 부가세법은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받아놓고선 왜 거짓말해? 가지고 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거래 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래 징수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이 나한테 자기가 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되면 줬다는 증빙 서류를 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달라고 이야기하는 의사 표현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저한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나는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면 뭐 불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증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통상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세금계산서를 제가 전에 쓸 때 TI라고 썼던 게 이 적혀있는 텍스 인보이스의 약자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세금계산서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법전으로 따지면 세금계산서로 시작해서 모든 증빙은 세금계산서로 끝나요. 법에 적혀있는 유일한 법적 증빙 서류예요. 얘가. 그럼 이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교재는 아래 373페이지 아래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자, 이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한 개라도 누락이 되면 이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급받는 자가 문제가 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효력이 없는 세금계산서면 그걸로 인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지 않을 거니까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겨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물건 파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고 자, 물건 사는 사람을 공급받는 자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두 사업자가 있으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서로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물건을 판 사람 공급자가 중요할까요? 물건 산 공급받는 자가 중요할까요? 이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 별도인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물건 가격과 부가가치세 11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둘 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은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까요? 저한테 연락할까요?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게 저죠. 그러면 저한테 너 왜 안 가지고 오니라고 연락이 오겠죠. 여러분은 사업자면은 돌려받아야 되니까 알아서 올 거니까 신경 안 써요. 돌려받기 싫으면 본인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만 손해죠. 저는 지금 내 돈이 아닌 여러분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내가 대신 내야 돼서 예수금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안 가지고 가면 저를 잡으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보면 빨간색 파란색이 있죠. 빨간색이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매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빨간색이 매출자용이고 공급자용이고 파란색이 공급받는 자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필요적 기재사항에서도 이 둘이 서로가 거래한 사실은 알아야 되니까 이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고 그럼 공급받는 자는 자, 얘가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일 이전에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등록번호라는 표현을 쓰고 그 외에는 얘는 필요 없어요. 얘들이 거래 사실이 서로 확인이 되니까 그럼 부가세 안 가지고 오면 잡으러 가야 될 이 공급자의 상호가 뭔지와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의 성명이 필요해요. 대표자의 성명이. 왜냐하면 사업자의 대표자는 여기에 문제 생겼을 때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는. 그럼 그 사람을 우리 여기에 적어놓고 부가세 안 가지고 오면 일단 법인명을 찾고 그 다음 책임질 놈을 찾는 거예요.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에 들어가는 일단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를 언제 신고해야 되느냐. 기준 날짜가 작성 일자가 될 거고 그리고 우리 과세 표준인 공급 가액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액을 10%든 0%든
너네 사업자가 직접 계산해서 적어주라는 거예요. 세무서가 10%네 0%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사업자가 직접 적어서 0%면 내국 신용장이나 로컬레시 증빙도 같이 해서 제시하라는 거예요.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개라도 누락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외에 임의적 기재사항 적혀 있는 것 있죠. 얘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얘네들 중에 한 개라도 빠지면 세금계산서를 발송을 못해요. 예? 잘 됐죠. 옛날에 종이는 잘못 빠뜨리고 아니면 잘못 적어서 보내면 받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받는 줄 알고 했다가 신고했다가 맛은 생기고 그 사업자는 없고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임의적 기재사항에 보면 우리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뭐 이거는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공급 연월일이라고 적혀 있죠. 이 공급 일자는 우리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직접 한번 보신 적 정도 있죠. 그러면 아래쪽에 쭉 여러 개 품목 쓰는 칸이 있어요. 그 앞에 쓰는 날짜가 공급 일자예요. 그거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적혀 있는 작성 일자만 필요한 거예요. 일단 나중에 실기하면서 세금 계산서 그림 볼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영수증이라는 것 좀 볼게요. 자, 영수증의 종류는 신용카드 매출점표와 현금 영수증 혹은 간이 영수증,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 쓰는 일반 영수증 혹은 금전 등록기 영수증 등 이런 형태의 많은 종류의 영수증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신용카드 매출점표라는 건 여러분들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는 긁으면 주는 종이 있죠. 그 종이의 이름이 신용카드 매출점표예요. 그럼 뭐 현금 영수증은 뭔지 아시겠죠? 얘네들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럼 간이 영수증도 영수증이고 다 영수증들인데,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인정해주는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법에 적혀 있는 걸로는 유일해요.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 우리가 증빙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안 그렇다가 여러분들 카드 단말기라는 걸 쓰면서 제도를 보완했어요. 옛날에는 카드로 결제를 하러 가면 카드 압인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드르륵 눌러서 긁어 가지고 세 장, 그 신용카드 보시면 볼록 튀어나와 있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외국 가서도 우리나라보다 좀 뒤처진 나라 가면 그 기계나 아니면 없는 사람들은 종이 가지고 종이 위에 대고 이렇게 긁을 거예요. 그럼 세 장 중에 한 장은 이제 그 카드 주인 주고, 한 장은 자기 가지고, 한 장은 은행 갖다 줘요. 옛날 그렇게 우리나라도 썼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98년, 97년. 자구 후반에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종이 가지고 은행 가서 저녁 되면 4시 반 되면 그걸 은행에 주고 다시 돌아와서 정리하고 퇴근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세법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서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벤사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카드 단말기를 보급하면서 제도를 어떻게 보완했냐면, 이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세계에서 1위 되는 계기였어요. 자, 여러분들 현금 영수증이나 그 신용카드 전표 한 번 정도는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 그 카드 전표를 보면 그 가게 음식 먹었으면 가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그 가게 그 사업자 등록번호 적혀 있고, 그 사장님 이름 적혀 있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 왜 적어놨냐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인
그 내가 음식점 먹고 카드 긁었으면 그 가게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을 기록시키고 공급받는 자는 카드인 내 거니까 얘는 당연한 정보가 있을 거고 카드 긁은 날이 작성일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신용카드 전표 보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켜라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전부 다 담도록 시스템을 보완시키면서 얘네들 같은 기계에서 나오죠. 얘네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세법이 인정해주는 고급 영수증으로 승격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놀 수준은 안 되고 영수증이지만 부가가치세법이 같이 겸상은 해주겠다. 물론 저기 아래 있지만 그렇게 얘가 이제 승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 얘네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의 적격 증빙이 되는 거예요. 적격 증빙이란 말이 뭐냐면 인정해주는 증빙 서류라고는 표현이에요. 적격 증빙이라는 말이 그럼 당연히 세금계산서는 법에 명시까지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적격 증빙이고 얘는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인정해주는 적격 증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되는 건 얘는 영수증이에요. 그래도 영수증이기 때문에 자 이론 시험에서 만약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적혔으면 틀린 거예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왕족이고 얘는 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이 왕족 대신할 수는 없죠 무조건. 하지만 왕이 없을 때는 귀족이 앞에서 대장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앞장을 서 있을 거예요. 그럼 간이영수증 우리 길쭉한 종이 보신 적 있죠? 그 간이영수증은 생각해 보시면 물건 살 때 물건 산 내가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거 보면 뭐 몇 개 정도는 친절하게 쓸 수 있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할 생각도 안 하죠.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 정보는 전혀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얘는 아예 신경도 안 써요. 얘네들은 다. 그럼 얘네들을 부가가치세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빙이 없다라는 무증빙으로 볼 거예요. 간이영수증은 아예 증빙 자체가 없는 걸로 볼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부가가치세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우리는 나중에 법인세법상에 경비 처리할 때는 얘가 들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얘가 그냥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가가치 신고할 때도 필요하고 경비 법인세 신고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얘도 부가가치 신고할 때도 있어야 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있어야 되고 근데 얘는 부가가치 신고할 때는 올 필요가 없고 법인세 신고할 때만 올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얘를 무증빙이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증빙 아예 없네 라고 할 거고 무증빙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영수증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수증이라고 말하면 증빙 없다라는 뜻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카드를 결제하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세금계산서 발행 청구해 줬더니 얘가 와서 나한테 카드를 끌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무조건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카드 긁었으면 카드 단말기에 벤사가 바로 국세청에다가 우리 거래 사실을 알려줘요. 그럼 두 번 팔았다고 되겠네. 증빙이 두 번 날아가잖아요. 세금계산서도 보내야 되고 카드도 매출로 잡히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게 이중으로 되었다라고 알려주고 하나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저와 같이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세금계산서 발행했거나 받았을 때에 신고하는 신고서에 서식 위치하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받았을 때의 위치하고가 서로 틀려요. 그럼 서로 다른 위치에 입력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유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증빙을 보는 건데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됐으면 두 개 다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금계산서가 법에 명시된 적격 증빙이니까 세금계산서로만 신고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귀족이니까 세금계산서랑 같이 있으면 겸상 못하고 얘는 그냥 빠져버릴 거예요. 세금계산서로만 신고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금 계산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카드로 신고를 해주게 되겠죠. 이렇게 증빙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세금 계산서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두 가지 제도를 쓰고 있는데 종이로 쓰는 종이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이런 형식으로 보내는 전자 세금 계산서의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럼 일반 세금 계산서 적혀 있는 게 314페이지에 일반 세금 계산서 적혀 있는 게 우리 종이 세금 계산서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전자 세금 계산서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가 제도를 인지를 하기 위해 이거 인식시키기 위해서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하면 부가가치 신고할 때 종이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다 보내줄까요? 그걸 다 보내주게 되면 세무서는 폐지 창구가 될 거예요. 그 많은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건데, 심지어는 빨간색 파란색 서로 나눠 가지는 걸 가지고 양쪽에 다 보내면 그 세무서는 폐지 창구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들은 빨간색 세금 계산서만 모아서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을 하고 합계표를 작성할 거예요. 또 파란색 세금 계산서만 모아서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거예요. 그럼 세무서는 그걸 다 받아서 전산에 다 입력을 해서 매출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차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있는 사업자 정보하고 금액이 일치하면 패스하고 한쪽만 있으면 걔 잡으러 가는 방식을 쓴 거예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죠? 그런데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를 쓰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해주는 시스템까지 우리가 하나로 의무화 시켜버리면 국세청 서버에 자동으로 거래 사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이걸 의무화 시키기 위해서 과도 기간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도 해줄게. 계속 꼬시다가 이제 꼬시는 기간이 지나면서 자,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인 사업자와 그리고 개인 사업자 중에 직전 연도 연 매출 3억 이상 개인 사업자 얘네들은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에 연 매출의 3억 이상인 사업자는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의무 대상자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하면 가산세라는 벌금 성격을 내야 돼요. 처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200원씩 주다가 발행하면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니까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하면 회초리를 때리는 거예요. 가산세 벌금으로. 그래서 자, 우리는 시험 볼 때 법인 사업자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건데, 하지만 물건 사올 때는 3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물건 사올 수 있잖아.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종이세금 계산서 받는다고 뭐 잘못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행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상대방 조건, 우리가 법인 사업자라고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3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한테 물건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될 거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안 생기겠죠. 그래서 받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걸 확산을 시키는 결정적인 그 상황이 뭐냐면, 사유가 뭐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내가 발행을 하면 상대방이 승인을 눌러주고 그걸 우리가 국세청에 전송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이제 사람들이 빠뜨리다 보니까 그냥 발행하면 한 방에 전송까지 다음날 1시에 자동으로 날아가도록 설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발행만 해주면 서로 편안하게 되게 되는데, 그럼 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전송을 하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의무도 면제해주고,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는 것도 면제해주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하면서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 5년간 보존의 의무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 담당자 입장에서도, 격리사무원 입장에서도 부가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고 훨씬 편해지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확산을 엄청 빨리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3억 이하의 개인 사업자하고 이하고 서로 거래를 하는데 개인 사업자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법인 사업자가 그걸 받는 순간 쟤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해야 되니 귀찮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거 찢을 테니까 전자로 발행해 주세요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급속하게 퍼졌어요. 좀 규모 큰 데가 갑이잖아요. 원래 개인 사업자가 3억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다시 했더니 10억이었다가 7억으로 내렸다가 5억으로 내렸다가 지금 이제 3억으로 내렸어요. 근데 아예 없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옷가게라든지 이런 매장에서는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사업자, 개인 사업자 형태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 꼭 저걸 써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기 때문에 아직 다 완전히 없어지는 않을 건데, 지금 현재는 전자세금 계산서 제도가 아주 정착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77페이지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일단 컴퓨터도 좀 켜놔 주세요. 우리 컴퓨터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이거 저한테 자주 물어보시는데,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